오늘이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저녁 6시 26분을 가리킵니다. 한 번 녹화를 했었는데 그 녹화가 잘못돼가지고요. 또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김영욱 중앙정부 장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나는 박정희 가문하고는 아무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한때 최고의 권력자였던 박정희 가족과 무슨 내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겠어요. 나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밑바닥 평범한 백성인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죠. 그리고 내가 어떤 유신 시대에 내가 유신을 반대하다가 중앙정부 가서 모든 고문을 받았던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정희를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박정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정희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만은 이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당한 입장에서 정당하게 민주적인 국민 입장에서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경제 개발하면 경제 발전하면 꼭 박정희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 잘못된 세뇌를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의 히틀러 아시잖아요. 독일의 히틀러 밑에 게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벨스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나팔수였어요. 히틀러 정권을 그렇게 아주 국민들한테 세뇌시키는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게벨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 중앙정부가 펼치는 나팔수 공작에 많이 말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경제발전하면 박정희 하면 경제발전. 아주 영웅. 한 사람의 영웅이 국가를 좌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북한과 같은 그런 곳이라면 한 사람의 영웅이 영웅이죠. 김일성이가 살았을 땐 김일성이가 영웅. 김정일이가 살았을 땐 김정일이가 영웅. 김정은이가 지금 할 때는 김정은이가 영웅. 그렇단 말이죠. 아주 영웅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 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민주국가에서는 한 사람을 그렇게 영웅시키지 않습니다. 영웅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아주 영웅화시키는 그런 풍조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이제 언제였었냐면은 1972년에서 이제 1975년 그 사이가 이제 박 대통령이 통치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때 강원도에도 이제 흑백 TV가 보급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TV만 탁 틀면 흑백 TV가 나오는데 아주 박정희가 이 농촌에서 농민들이 쓰는 밀짚 모자를 쓰고 논에 들어가서 모를 굽고 촌노들하고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정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점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골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잠바떼기라고 합니다. 이게 떼기라는 건 이 비하는 말이야. 비하는 말. 그잖아요. 잠바떼기 무슨 부엌떼기 공사판 떼기 공장떼기 이런 식으로 이게 비하는 말인데 저 봐라 참 박정희가 이렇게 잠바떼기를 입고 앞에서 깜짝깜짝하고 돌아다닌다. 깜짝깜짝이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강원도 사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활동력 있게 아주
활기 있게 돌아다닌다. 이걸 깜짝깜짝 한다리지. 저 봐라. 그 흑백 TV를 보고, 야, 저 봐라. 박정희가 박 대통령이 잠바떼기를 입고 앞에서 깜짝깜짝 하면서 그 산업체를 시찰하고 그런다. 아, 저 봐라. 저 농촌에 가서 밀짚 모자를 쓰고, 응? 농민들하고 이 모를 꼽으면서 이 막걸리를 촌노들하고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그런다. 이야, 박정희가 정말 아주 현장감 있고 현장을 저렇게 살피고 활동력이 있는 지도자구나. 개뿔. 아무 대통령 다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런 일을 못한 거는 옛날에 왕들만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왕들은 정말 그 궁궐에 앉아서 보고나 받고 고기만 끄덕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조선시대 왕들은 교통이 불편한 거야. 말이나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한양에서 저 전라남도까지 말을 타고 가려고 보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전국 시찰이나 이런 걸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교통이 편리합니까? 응? 그러니까 꼭 박정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대통령도 다 그랬단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윤보선도 그렇고 다 그렇게 현장을 시찰하고 이승만이 6.25 때도 보면 부대도 시찰하고 그러네.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유독 박정희만 그게 눈에 띄고 이랬던 게 히틀러의 괴벨스라는 그 나팔수가 히틀러를 그렇게 독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KBS가 지금 KBS는 왜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 박정희 시대에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국영방송이었어요. 국영.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공영방송이니까 그런데 국영방송이니까 박정희 정권이 소유한 그런 방송이라도 해도 되겠죠. 그때는 어땠냐면은 중앙정보부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모든 사회가 말이죠. 중앙정보부 감시하에 대한민국이 돌아갔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공영방송의 KBS가 아니라 국영방송의 KBS 시절에 사장을 지냈던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국영방송 KBS 사장을 지냈던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장실 바로 옆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직원들도 함부로 KBS 직원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특별관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하여튼 특별관실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KBS 직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특별관실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이. 이제 사장실 바로 옆에 그런 특별관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실이냐면은 중앙정보부 요원이 파견되어 있는 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BS에서 제작되는 모든 프로그램 있잖아요. KBS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뉴스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체크를 해가지고 OK 사인이 떨어져야 그걸 방송을 하지 그 사람이 노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KBS 사장은 일종의 핫바지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아주 실토를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요원이 KBS에서 방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체크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KBS만 그렇겠어요? 조중동,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인 조중동에도 중앙정보부 요원 사무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사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법부 있잖아요. 사법부에서 이 재판하는 거, 그러니까 재판하는 걸 모든 재판 과정을 이 중앙정보부 요원이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열리는 그 재판도 민생 재판 이런 건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시국 재판, 시국 재판은 반드시 중앙정보부 요원이 나와서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어디서 모니터링을 하냐면은 그 판사들이 쭉 있잖아요. 판사들이 쭉 앉아있는 그 뒤에 벽에 가려졌는데 꼭 딱 문을 열면 그 모니터링 하는 중앙정보부 요원 사무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TV 화면 같은 걸로 전부 그 방에서 이 중정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는. 보다가 이 중앙정보부 요원이 이런 메모를 한다는 거죠. 메모를 해가지고 재판장한테 그걸 건넨다는 거예요. 건네는데 그 메모를 건네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메모를 건네는 사람이 은밀히 딱 문을 열고 재판장한테 딱 건네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말이 재판장이지 아무리 재판장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앙정보부가 메모를 해준 그 메모 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재판장대로 마음대로 판결을 내렸다간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신치하에 무슨 시국재판이 이제 열렸는데 그러니까 재판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시책을 찬성하는 판사와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판사 이렇게 나눌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판사 중에 그러니까 소수파 중에 양무슨 거라는 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씨인데 양무슨 거라는 판사가 한마디로 그 박정희 그 정권에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가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양모라는 판사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묵사발이 되고 거의 반병신이 되고 폐인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자유민주 국가를 표방하는 대명천지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주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모라는 판사는 아주 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중앙정보부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KBS, 조중동, 사법부, 입법부 다 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김영욱의 죄악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좀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왜 다른 대통령도 전부 다 잠바떼기 걸치고 돌아다니며 시찰을 하고 이랬는데 왜 유독 박정희만을 영웅시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KBS가 나발을 부는 거예요. KBS가 막 TV로 이렇게 나발을 불어대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늘 무슨 산업단지를 시찰하셨습니다. 농촌에 가서 농부들과 모내기를 하고 촌노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아주 맨날 틀면은 이북에서 그 김일성이 자랑하듯이 김일성이 축혀 세우듯이 그런 식이 돼버린 거야. KBS가 나팔수가 된 거야. KBS 그 사장실 바로 옆에 중앙정보부 요원실이 있었다. 뭐 했잖아요. 도대체 왜 중앙정보부 요원이 거기까지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화된 세상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도대체 왜 중앙정보부 요원이 KBS실까지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참 한심한 일이죠. 그렇게 KBS가 맨날 나발을 부르더니
국민들이 세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흑백 텔레비 나올 때 보면 다 이 박정희가 외국 대사가 왔을 때도 다 이렇게 악수하고 이러는 걸 보면요. 박정희가 왜소하잖아요. 키가 작다고. 그러니까 외국 대사 같은 경우는 키 큰 놈이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앙정보부에서 다 이 사전에 이 기자들한테 그 KBS 방송 기자나 미리스 이런 사람한테 이 지침을 내린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어떤 각도에서 잡아라. 그러니까 키 큰 대사하고 이렇게 악수할 때 대사 쪽에서 카메라를 비춘 게 아니라, 응? 박정희 옆에서 카메라를 비추라 이거지. 네, 무비 카메라를 비추라 이거지. 그러면 박정희가 작아 보여도, 박정희가 키가 작아 보여도 이렇게 괜찮아 보인다 그지. 박정희가 키가 작아 보여도 야 똑똑하고 참 왕이로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대사 쪽에서 카메라를 잡게 되면 이게 너무나 이게 좋지 않다 이거지. 그런 것까지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가. 어? 사전에 기자들한테 그런 지침을 준다는 겁니다. 이 촬영 기자들한테 지침을 준다는 거. 반드시 카메라 구도를 박정희 있는 데서 잡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사 쪽에서 카메라를 잡지 말라. 이렇게까지 지침을 내린다.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전에 말이죠. 군인이었잖아요. 군대 내에서 수군 작업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때는 이승만 정권 때인데 수군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군 내에 빨갱이들이 있다. 남노당이라고 했잖아요. 남노당 조직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군 작업이 벌어졌던 겁니다. 내가 남노당이라는 거 하니까 또 그러네.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 지가 이승열이 지가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신문이 왜 노동신문입니까? 그게 뭐냐면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신문도 노동신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노동신문이잖아요. 지금 내가 남노당이라고 하니까 지가 또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한대? 참 우리나라 국민들 참 우리나라 이 수치를 이렇게 안겨줘요. 이게 외국 사람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코리아 개판이로구만. 코리아가 참 이렇게 후진국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아주 빌고 비나이다. 하여튼 박정희가 이 남노당 깡패였거든요. 이제 남노당 깡패가 아니라 남노당 빨갱이였거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특무대장이 김창룡이었었다고 하잖아요. 이 김창룡이가, 이승만이가 김창룡을 신임했었는데, 이 김창룡이가 아주 공산당, 김창룡이야.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특무대장을 지냈거든. 아주 대통령, 아주 바로 직속의 특무대장을 했는데, 특무대장한테 잡힌 거야, 이 박정희가. 그 특무대장 김창룡이가 아주 공산당이라면 이를 갈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고. 특무대장 김창룡이가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김창룡이가 살아났었냐면은, 아니, 어떻게 박정희가 살아났는데, 내가 자꾸 말을 그러는데, 어떻게 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여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돼서 살아났냐면은 자기 조직원을 다 부른 거예요. 이 남노당 이 조직체를, 남노당 조직원들 명단을 김창룡이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노당 조직체를 다 알게 된 건데. 그래서 박정희를 살려주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공산당 활동했던 자기 동료들을 다 고발하는 대신 자기는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목숨은 부지했지만 계급장이 다 떨어졌다.
계급장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대기 하나, 일병 작대기 하나도 아니고 이병 뭐 작대기 하나도 아니야. 아무 계급장이 없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부대 가면 군인 말고 또 민간인들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군부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 봉급을 받는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무원 신분이었지, 군무원. 일종의 군무원 신분이니까 뭐 허름한 작업복이 있고 군대에 무슨 작업일 이런 걸 하는 거거든. 뭐 군부대 뭐 제초 작업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하여튼 군부대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는 게 군무원이야. 민간인이야. 그걸 민간인한테 용역을 조사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가 체격은 작은 데다가 이렇게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고 하니까 참 찌질해 보였지. 초라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다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싹 넘기고 머리를 흔들바들하게 기름칠하고 다 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러니까 영 사람이 아주 예전에 박정희가 아닌 것처럼 보일 거야. 예전에 박정희는 참 찌질해 보였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정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 최고는 작아도 그래도 다 옷을 참 딱 갖춰 입고 연설할 때 보면 말이야 크렁크렁하게 새소리 나는 아주 목소리가 아주 크렁크렁하게 연설하고 해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서서히 영웅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를 국민들한테 영웅화시킨 게 첫째는 KBS다. KBS가 맨날 나발을 불어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괴벨스가 그렇게 히틀러의 괴벨스가 나발을 불어댔듯이 KBS가 이렇게 박정희의 나발을 맨날 불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만 틀으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촌노릇들하고 같이 모내기를 하셨습니다.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 아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유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지 어느 대통령은 뭐 안 그랬나? 그리고 이 경제발전이 꼭 박정희의 몫인가 내가 이거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야가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자, 봅시다. 여기 봅시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 내가 이승만 정부 정부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저렇게 이 박정희를 까는 거 보니까 이승만이 파구나. 이승만이 파 좋아하네. 내가 그랬잖아요.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그랬습니다.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근데 뭘? 아, 이승만이를 좋아하니까 또 박정희를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승만이가 내가 분명히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승만 정부는 1958년에서 1959년 1년 8개월 동안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구상하여 자립경제의 노선 추구, 차관 도입,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한일 경제협력 등의 수단과 공업화에 따른 총량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순 방식과 수단에 지나지 않던 경제계획에서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경제계획안을 작성했으나 4.19 혁명으로 인해 미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후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첫 계획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한은 4.19 혁명 이후 출범한 경제제일주의를 국시로 삼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민주당 신파 장면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 주도로 설계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공업화라는 목표 아래 경제학자, 민간 기업인, 미국 측 경제학자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졌다. 자립경제의 노선, 추구, 차관 도입, 대일국교 정상화를 통한 한일경제협력은 이전 이승만 정부의 계획과 동일했으나 불균형 발전 전략이 최초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전과 같이 대미 원조의 의존적인 내수 유지 공업화에 따른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나오잖아요. 경제개발 계획이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 벌써 경제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제개발을 보면은 차관 도입 어떻게 했었는지 돈이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빚을 들여라.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종잣돈을 해라. 그 다음에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과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 수교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보상금을 받아내가지고 그것도 종잣돈을 마련해라. 이런 구체적인 생각까지 다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작성됐으나 4.19 혁명으로 이게 다 수포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장면 정부는 어땠느냐. 장면 정부도 경제 개발을 하려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6개월 만에 장면 정부가 무너졌는데 6개월 만에 뭐 하겠습니까? 박정희는 장장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해먹었으니까 그나마 그걸 경제 발전에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6개월 동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느 정부든 간에 이제는 경제 발전에 매진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무슨 대통령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이걸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다. 꼭 박정희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또 4.19가 일어나서 이거를 실행조차 못했지. 계획만 세워질 뿐이지. 윤보선이도 6개월 만에 또 이랬으니 뭘 실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보십시오. 꼭 박정희만이 이런 건 잘못했던 얘기다. 그리고 박정희가 이게 나쁜 놈이라는 게 뭐냐면은 윤보선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인데 그 6개월 만에 뭘 윤보선 정부가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윤보선 정부가 설사 잘못한다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나 할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6개월 동안 뭘 한다고 장면 정부가 잘못했다고 들고 일어납니까?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들고 일어난 게 진짜 윤보선이가 잘못해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계급 다 떨어지고 군대 내 군인 신분도 아니고 민간인 군무원 신분으로서 부대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도 많이 당하고 조롱도 많이 받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박정희가 불만이 많이 쌓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6.25 무렵에는 도로 이제 복귀가 됐다래요. 그래가지고 계급장도 도로 달고 그랬었는데 계급장을 달아서 장교가 되긴 했는데 제대로 보직이 안 주어지는 거야. 그래 한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되면 많은 부하를 거느리잖아요. 많은 병사를 거느린다 이거죠. 그렇게 장교라는 건 많은 병사를 거느릴 때 장교다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부하를 거느려야 프라이드가 높아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희는 그런 남로당 전력 때문에 어딜 가나 이게 주홍 글씨가 붙어 다녀. 아, 이 사람은 남로당 빨갱이였다. 이런 주홍 글씨가 붙어 다녀가지고 장교가 됐는데도 뭐 무기 병기창, 그러니까 무기 관리만 하는 거, 뭐 이런 데에만 발령을 준 거야. 임무를 준 거야. 자, 여러분들은 무기 관리나 이런 거는요, 장교라도 별 힘이 없어요. 프라이드가 높지 않다 그죠. 장교는 장교인데 부하가 없어. 부하가. 자기 부하를 거느리는 이 장병들이 많아야 힘이 생기고 말벌이 생기고 이게 힘이 생기는데, 이거 뭐 군대 내에서 이게 장교를 하더라도 끌발 없는 장교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 남로당이었다는 그게 중글씨로 계속 붙어 다니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놈의 세상을 한번 뒤집어 봐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윤보선 정부가 아주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부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렇게 불만이 생겨도 뒤집어 엎는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게 뭐냐면은 이 김창룡이 때문에. 김창룡이 특무대장이 그냥 가서 꽉 쥐고 있을 때거든. 이승만이가 김창룡을 굉장히 신임해가지고요. 김창룡이를 뒤집어 엎고 이 구태타를 일으킨다. 이거는 도저히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이 김창룡이가 특무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김창룡이가 군대 전체를 이렇게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군대가 천없이도 못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는 못 들고 일어났었는데 딱 이게 윤보선 정부를 보니까 이때는 군대를 딱 틀어지고 있는 김창룡이도 없어. 이때 들고 일어났겠구나.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가 이제 그렇게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던 지가 이제 정권을 잡았다 이거죠. 세상을 덮고 이제 내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윤보선 정부가 탄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헤매고 있다. 뭘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 뭐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뭐 그렇겠죠. 그러나 아니 윤보선 정부가 불과 6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때 윤보선 정부가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속했던 당이 이제 민주당이었거든. 민주당 신파와 구파가 나눠서 서로 쌈질했다 이거야. 그리고 학생들은 길거리에 나서서 북한과의 이제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데모를 했다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국회에서 싸움을 해야 그것이 정상이지. 응?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싸움을 해야 그것이 정상이지. 아니 국회가 전혀 싸움이 없다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북한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북한이나 이 중공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 그 나라 국회는요. 북한의 뭐 최고인민회의, 그게 걔네들 최고인민회의가 여기로 말하면 국회거든.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전혀 없어요. 이게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교시입니다 하면 모두 일어나 물개박수 치고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독재국가는 다 그런 거예요. 일당 독재 국가는 이 국회에서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교수입니다 하면 얼쑤 일어나서 물개박수 치고 끝나는 게 걔네들 국회라고. 그런 정당이 많은 그런 민주국가에서는 국회에서 토론하다가 싸움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민주국, 바로 그게 민주주의의 특성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를 혼란이라고 본 거예요. 혼란. 그렇게 윤보선 정권에서는 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신파와 구파가 날만 새면 싸웠다. 이런 걸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만 끝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이러면서 데모를 했다.
아니, 데모 없는 사회가 민주국가입니까? 아니, 지금도 보십시오. 맨날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그 광화문에 나와서 떠들썩하게 야단들 치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국가죠. 응? 아니, 그게 힘없는 학생들은 몇몇이 나와서 대화하는 게 뭐가 그게, 그걸로 뭐 국가가 잘못될 일이 있겠다고 그걸 위기라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윤보선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건요, 박정희의 또 제약입니다. 윤보선 정부는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예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뭐 불법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선택한 그런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린 게 박정희다 이거죠. 합법적인 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린 게 박정희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도 뭐 국회가 신파구 우파나 나눠서 싸운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한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져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서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부태타를 일으켰다. 웃기고 있네. 아니, 학생들 나이 어린 학생들 몇몇이 나와서 대화한다고 뭐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주장한다고 당장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땐 윤보선 정권 때는 가난했지만 보세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들어와 주둔하고 있죠. 그때는 지금은 핵이 없지만 그때는 미군의 전술에까지 들어와 있을 때예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미국의 전술에까지 들어와 있지. 근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그렇게 윤보선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뿐이 안 됐는데도 그거를 트집 잡아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를 그렇게 무너뜨립니까? 이건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윤보선 정부는요. 국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총칼을 쥐어줍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왜 군인들한테 총칼을 쥐어줬냐 이거예요. 적을 경계하라고 총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을 경계하라고 총칼을 준 총칼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뺐더라 이런 얘기예요. 나쁜 놈이죠. 그러면 만약 윤보선이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들고 일어선 정부라면 구테타로 성공한 정부를 구테타로 잡겠다. 뭐 이렇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민이 정말 합법적으로 세워준 정부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다 그죠. 내가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박정희 일가와는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박정희를 비난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고 내가 밑바닥 국민이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박정희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영욱이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정말 대통령병 환자입니다. 대통령병 환자라서 처음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국민선거를 해서 뽑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임기가 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년이 끝나면 재선거를 해서 또 중임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히면 또 4년. 총 8년을 해먹을 수 있어요. 그 8년을 해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해먹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8년을 해먹고 끝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법을 고쳐야 되겠구나. 또 개량을 했는데 그걸 삼선개헌이라고 하죠. 3번까지 해먹는다고 하죠. 3-4번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공화당 의원들도 삼선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삼선 개헌을 해서 또 대통령을 하지 말고 그만두셔라. 하야하셔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이만섭이란 그 의원이 있었는데 이만섭이는 키가 컸습니다. 180이니까 키가 컸는데 비쩍 말랐죠. 근데 이만섭이가 그 대구, 그 박정희와 같은 대구 사람이잖아요. 박정희가 이만섭이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똑똑하게 생각해가지고 김영욱이한테 그랬어요. 김영욱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김영욱이를 불러가지고 너 이만섭이 건드리지 마라. 그때는 이 김영욱이가 삼선 개헌안 반대하는 의원들을 붙잡아다가 현직 국회의원을 막 떼기를 이 새끼야. 너 각하가 삼선 개헌을 하겠다는데 각하의 의견을 들어줘야지. 여기 이쪽 밤 때리고 귀싸대기를 막 후려갈기고 조인트 깐다고 하잖아요. 여기 정강이를 막 들이까는 거야. 이 새끼야. 너 각하의 의견을 다 각하의 생각을 그따구로 너 못 받아들여? 너 이 새끼 나한테 죽을래? 이래가지고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국회의원들은 배지 달고 폼 잡고 다니지 정말 그때 국회의원들이 불쌍했다니까. 이 김영욱이한테 구타당한 죽도록 매를 맞은 국회의원들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현직 국회의원들을 갖다 그렇게 쥐잡듯 한다는 거야, 이 김영욱이가. 응? 그러니까 이 김영욱이가, 국회의원들이 김영욱이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국회라는 거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건 완전히 중앙정부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국회의원, 그까지 국회의원 이놈의 새끼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갔다가 귀싸대기를 막 때리고 이 새끼야. 각하를 그때 이 새끼야. 각하의 말 안 들으면 너 쥐잡듯이 뒤들에 폈다는 거야.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김영욱이를 나쁜 놈으로 보겠어요. 그렇게 김영욱이가 국회의원들을 굿할 때거든. 그러니까 김영욱이한테 박정희가 김영욱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특별 지침을 내렸다는 거야. 너 여는 사람은 건드려도 되는데 이만섭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너 이만섭이를 건드렸다면 나한테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욱이가 여는 국회의원들은 다 구타했어도 이만섭이는 구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정희한테 충성을 부리는 놈이 박정희가 너 이만섭이 건드리지 마라. 이만섭이 건드리면 나한테 주고. 이랬으니까 이만섭이를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지. 근데 이만섭이도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거야. 이제 물러나셔라. 그렇게 삼선 개헌을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이 박정희가 하루는 이만섭이를 부른 거야. 아니 이만섭이 자네는 왜 그렇게 삼선 개헌을 반대하나?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길게 얘기를 한 거지. 뭐 민주주의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박정희 생각이 완강하거든 너무. 박정희가 대통령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완강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삼선 개헌을 찬성해 드릴 테니까 삼선 개헌이 되고 나면 이 김영욱이 이놈을 잘라버리십시오. 딜을 신청한 거야. 박정희하고 딜을 신청한 거야. 그래서 그 바람에 이만섭이가 삼선 개헌을 찬성하게 되고 김영욱이가 잘려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4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할 때는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영욱이에 대한 본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쇠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경제 발전이 된 것은 이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한국을 경제 발전을 시켜야 공산화의 위험이 없어진다 이런 구상을 하고 전략적으로 한국을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다 이게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경제 발전을 시킨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박정희는 얼굴 마담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박정희를 영웅시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건 미국의 말이 맞습니다. 이 외국에도 보면요. 민주국가를 하는 나라에서 이 너무 사회가 가난하다 보면 이 공산주의가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거든. 약점이 있는데 그렇게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은 공산화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거든. 저기 현재는 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저 가난을 헤어나지 못하면은 한국이 반드시 공산화가 된다. 한국의 공산화를 막으려면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야 된다. 지지하고 이끌어내고 우리가 그를 관심을 갖고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희를 쓸데없이 아껴두게 박정희가 경제발전이라는 게 지 혼자 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KBS가 나발을 부르대고 하니까 그게 영웅화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쇠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 게벨스라고. 게벨스가 히틀러의 나중에 그 나팔수였거든. 그렇게 맨날 게벨스가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온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라면 미치고 자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독일이 한때 미친 짓을 했다니까. 똑같은 거, 거의 같은 거예요. KBS가 그렇게 나팔을 부르던 거야. 그러면 정말 다음 시간부터 재미난 얘기가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